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여기는 미디벌 매드니스입니다. 여러분이 최근 유튜브에서 AI 재앙에 맞서 싸우는 저희 십자군 활동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이제는 카메라 앞에 나와서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살과 피가 있는 인간으로서 저 자신을 소개할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채널에서 약간의 실험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우리는 종종 중세 시대를 고통과 불의 그리고 잔혹함이 만연했던 가혹한 시대로 상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군주들에게는 그런 평판이 확실히 어울립니다. 무자비한 여왕들부터 인정사정 없는 왕들, 폭력을 조장하는 광신자들까지 이 지도자들은 자신만의 피비린내 나는 규율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수를 위해 대량 학살을 벌였고 또 다른 이들은 수천 명을 죽인 폭도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중세 말기 이탈리아에서 일부 귀족들은 잔혹함을 구경거리로 만들었고 모피 장인들에게 토끼를 통째로 삼키게 강요했습니다. 정복자들은 훨씬 더 직접적이었고 도시마다 점령하면서 적과 피지배자 모두를 죽였습니다. 이들은 경쟁자를 살해하든 지역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든 이 군주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규정짓는 폭력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패트리온을 통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AI 재앙에 맞서는 저희의 십자군 활동을 직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패트리온에서는 매달 추가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럼 미디벌 매드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잔혹왕 페드로. 그의 이름이 성격을 반영했던 남자 페드로는 14세기 중반에 약 16세의 나이로 카스티아와 레오네 왕이 되었습니다.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젊은 페드로는 지적이고 독서량이 많았으며 예술의 후원자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여자를 매우 사랑했다고 전해지지만 수많은 정부 중 한 명을 택하기 위해 첫 번째 아내인 블랑슈드 부르봉을 결혼 이틀 만에 버렸습니다. 그는 블랑슈를 감금했고 그녀는 의문의 상황에서 죽었습니다. 페드로가 그녀를 독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드로는 또한 그의 이복 형제 파드리케를 창문 밖으로 밀어주게 했다고 전해지며 왕이 태연하게 점심을 먹는 동안 파드리케는 창밖으로 떠밀려 죽었고 그는 또 저녁 손님들 앞에서 대신 한 명을 목졸라 죽인 뒤 참수하게 했습니다. 그는 친구이자 왕실 재무관이었던 사무엘 벤 네비를 감금하고 고문하여 죽게 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죄수로 삼아 표적 연습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369년 페드로가 겨우 34세였을 때 그는 또 다른 이복 형제에게 잔인하게 칼에 찔려 살해당했고 그 이복 형제는 이후 카스티아와 레오네 왕 엔리케 2세가 되었습니다. 가시공 블라드. 잔혹한 중세 군주들의 목록에서 옛날 블라드 3세, 즉 친구들에게는 블라드 드라큘라로 알려진 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루마니아의 일부인 왈라키아의 통치자로 1436년부터 그의 죽음까지 지배했습니다. 블라드는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운 덕분에 그의 고향에서는 영웅으로 여겨졌습니다. 작센인들과 갈등하던 중 당시의 편지에 따르면 블라드는 일부 작센 상인들을 약탈하고 고문했으며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감금한 뒤 모두 41명을 말뚝에 찔러 처형했습니다. 적들을 말뚝에 찔러 처형하는 이 행위로 블라드는 악명 높아졌습니다. 술탄 메흐메드 2세와의 전쟁 중 오스만군은 약 2만 명의 남녀노소가 말뚝에 찔려 있고 심지어 아기들까지 어머니와 함께 말뚝에 꽂혀 있는 말뚝의 숲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블라드에게서 비롯된 다른 처벌로는 신체 절단, 실명, 화형, 교살, 그리고 물론 피해자들을 야생동물에게 노출시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그가 포로들에게 다른 사람의 살을 먹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과장되었든 아니든 그의 극악무도한 잔혹성에 대한 명성을 굳히는데 일조했습니다. 그의 잔인한 행적이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지필에 영감을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북제의 원순 황제. 원순은 중국 북제 왕조의 건국 황제였습니다. 그는 550년에 동이 황제에게 왕위를 내놓도록 강요하며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순의 통치 아래 북제 군대는 그 힘의 절정에 달했고 한동안 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원순은 정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원순이 폭력적이고 불안정했던 일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첩들에게 질투를 느낀 원순은 한 첩에게 자살을 강요했고 또 다른 첩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올려놓은 뒤 그 다리를 연회장에서 바이올린처럼 연주했습니다. 원순은 궁정의 대부분 여성들을 강간했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면 죽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태우거나 익사시키거나 사지를 절단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원순은 살인에 집착하게 되어 그의 재상은 언제든지 원순이 죽이고 싶을 때 죽일 수 있도록 죄수들을 항상 대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죄수가 운이 좋아서 석 달 동안 살아남으면 풀려났습니다. 현재 원순은 559년경 32살쯤에 아마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그는 자신에게 후회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4세. 그리스도와 솔로몬의 성전의 가난한 동료 병사들, 즉 성전 기사단은 가톨릭 교회의 주요 군사 기사단이었습니다. 1118년에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이들은 성전산에 본부를 세웠고 거의 2세기 동안 서방 기독교 세계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필리방은 거짓말쟁이이자 약자를 괴롭히는 자, 그리고 능숙한 조종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꽤나 독한 틴더 프로필이네요. 그는 템플 기사단 재산을 빼앗으려 혐의를 조작하고 교황의 압력을 넣어 지지를 얻었으며 신하 기욤드 노가레에게 의존해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항상 자금이 부족했던 그는 템플 기사단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동기를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필립은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늘 이야기가 필요한 마키아벨리식 독재자처럼 통치했습니다. 원쟁 빚이 쌓이자 그는 먼저 프랑스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1307년에 템플 기사단은 신성모독, 우상숭배, 부패한 의식 등으로 고발당했지만 그 혐의들은 거의 확실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필립 4세는 과거에도 이런 전술을 썼습니다. 그는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맞서자 교황을 이단과 마법 혐의로 모함했습니다. 템플 기사단 사건도 또 다른 정치적으로 편리한 허구였습니다.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새벽, 필립 4세는 템플 기사단장 자크 드 몰레과 프랑스 템플 기사단원들의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문을 당해 거짓 자백을 했고 이후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필립의 압력으로 조안 클레멘토 5세는 1312년 기사단을 공식 해산했습니다. 정보광 윌리엄. 우리 모두는 정보광 윌리엄이 영국 해협을 건너 1066년에 잉글랜드를 정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헤이스팅스 전투로 가는 길에 평소처럼 마을들이 불타올랐고 대부분의 침략군은 적을 굴복시키기 위해 이런 초토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이 권력을 잡고 왕으로 선포된 후 그는 이 정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잉글랜드 북부의 사람들은 정복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1069년에서 1070년 겨울, 왕은 오데릭 연대기에 따르면 적을 사냥하는 데 수단을 가리지 않았고 극도의 잔혹함을 보였으며 무고한 자와 죄 있는 자를 가리지 않고 버렸다고 합니다. 작물과 가축, 도구와 식량을 모두 불태워 재로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식인까지 했다는 믿을 만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북부의 유린으로 알려진 이 대규모 파괴 작전은 윌리엄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일부 현대학자들은 이를 집단 학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초 마리아 스포르차. 1466년부터 갈레아초는 밀라노의 5번째 공작이었으며 그의 잔혹함과 타락에 대한 평판은 너무 극심해서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도 이를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과도함과 잔인함으로 유명했던 갈레아초는 처녀들을 사들이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들을 강간한 후에는 곧 그들에게 실증을 내고 신하들에게 넘겨 학대하게 했습니다. 초기 몇 년간 갈레아초는 어머니와 함께 통치했으나 그녀가 죽자 그가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신부가 갈레아초의 통치가 짧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자 공작은 그 신부를 굶겨 죽게 했습니다. 갈레아초는 질투로 연적 피에트로 다 코스텔로의 손을 자르라 명령했고 피에트로 드라고는 산채로 자신의 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범죄조차도 끔찍하게 처벌되었습니다. 한 밀렵부는 공작의 명령으로 기괴한 방식으로 처형당했는데 그는 토끼 한 마리를 털까지의 통째로 삼키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충동적인 잔혹함과 과시적인 권력 행사로 특징지어진 통치의 상징이 되었고 결국 그가 미사에 참석하던 중
교회에서 칼에 찔려 암살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CF의 올가. 그렇게 잔인하게 적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어떻게 가톨릭 성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올가는 약 20세의 나이, 예 10세기 공주로서 3살 난 아들 스비아토슬라프를 위해 키예프 루스에 섭정이 되었고, 남편 이고르 왕자가 죽은 후 나라를 다스린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이웃 부족이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올가는 복수를 맹세하며 무시무시한 보복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비잔틴 연대기 작가 레오 데아콘에 따르면 이고르 왕자는 드레블리안족이라는 현지 부족에게 붙잡혀 나무에 묶인 채 두 동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가는 우선 드레블리안족 사절 20명을 도랑의 산채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드레블리안 땅을 다스리던 유력자들을 목욕탕에 가두고 불태워 죽였으며 남편의 장례 연회에서 수천 명의 드레블리안족을 학살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올가는 적을 몰살시키고 그들의 수도를 파괴했습니다. 폭력적인 원정을 마친 후 올가는 바이킹 이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고 키예프 루스의 통치자 중 최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과 백성들, 이웃들에게도 개종을 권장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13세기의 교회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안드로니코스 1세. 콤네노스. 비잔틴 제국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다음 푸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드로니코스는 12세기 초에 태어나 이전 황제의 조카였으며 자라서 성공적인 장군이 되었습니다. 사촌인 황제 마누엘 1세 콩네노스가 죽었을 때 그는 어린 아들 알렉시오스 2세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섭정으로서 통치하도록 남겼습니다. 바로 그때 안드로니코스는 권력을 잡을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마누엘 통치 때 사촌에게 반역을 꾀하고 조카 딸 2명을 유혹해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는 군대를 일으켜 콘스탄티노플로 진군했고 그곳에서 마리아와 알렉시오스 모두 폐위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안드로니코스는 곧 도시의 가톨릭 신자들을 공격했고 라틴인 대학살 동안 약 6만 명에 달하는 남녀노소가 군중에 의해 학살당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이 거리에서 서로를 죽이고 있을 때 안드로니코스는 어린 아들에게 사형 집행영장에 서명하게 한 뒤 마리아를 처형했습니다. 그는 그 후 그 소년과 2달 동안 함께 통치하다가 12살 소년을 목 졸라 죽이게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65세의 황제는 알렉시오스의 약혼녀였던 프랑스의 아니에스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녀 역시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이건 중세시대 기준으로 봐도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는 충성심이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눈을 멀게 했고 반란자들은 모두 장대에 꽂아 처형했습니다. 결국 안드로니코스가 권좌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군중에게 넘겨져 기둥에 묶인 채로 3일 동안 고문당하고 훼손당하고 실명당하고 뜨거운 물에 데이고 마지막에는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그는 1185년 9월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칭기즈칸.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의 초대 칸이자 창시자였습니다. 1162년에 태어난 칭기즈칸은 몽골의 켄테이 산맥에서 가난하게 자라다가 몽골 부족들을 통합하고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1221년 칭기즈칸의 군대가 메르브를 공격했을 때 몽골군은 도시가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브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칭기즈칸은 그의 군대가 대규모로 약탈하고 학살하는 동안 황금 왕좌에 앉아 처형 장면을 지켜봤다고 전해집니다. 중세시대의 추정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70만에서 130만 명 사이로 추산됩니다. 같은 해 몽골군은 격렬한 폭격 끝에 니샤푸르를 습격했습니다. 도시가 함락될 때까지 집집마다 전투가 계속되었고 이후 남아있던 모든 주민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세 개의 해골 피라미드가 세워졌다고 기록했으며 칸의 명령에 따라 고양이와 개까지 모든 생명체가 죽임을 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직 400명의 장인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 약 17만 명의 주민들은 모두 학살당했습니다. 칭기즈칸은 1227년 8월에 사망했으며 그의 묘지가 비밀로 남겨지기를 고집했다고 전해집니다.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훗날 황제를 매장한 2,000명의 인부가 경비병들에게 살해되고 그 경비병들 또한 또 다른 부대에게 살해됐다는 음산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마지막 집단은 자신들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죽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세 시대에 있었던 몇몇 사랑스러운 통치자들의 짧은 목록에 불과합니다. 군주들이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두려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미디이벌 매드네스. 이번 에피소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형식이 마음에 드셨는지, 아니면 제가 카메라보단 라디오에 더 어울리는 얼굴이라 카메라 뒤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언제나처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그때까지 모두 멋진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